중국 도사들에게 전우치를 잡게 하라. 요술을 부려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 전우치. 조선시대 각종 기록에 등장하는 전우치는 실존 인물이었다. 도인으로 알려진 전우치는 조선 중종 때 인물로 미간 말직을 지내다가 스스로 사직한 뒤 송도에 응거했고 이후 도인으로 활약했다. 백성을 현혹시켰다는 명목으로 잡혀와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가족들이 이장을 하려 무덤을 파보니 시체가 없었더라는 얘기도 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2019년 미국 출판사 빈티지에서 세계 판타지 문학 고전을 출간했는데 톨스토이, 카프카 등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과 함께 한국 고전 전우치전 영역본이 수록되었다. 영어 제목은 The Story of 전우치이며 미국 편집자들은 전우치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림을 그려서 그 속으로 도망가는 요소를 가장 재미있어 했다고 한다. 전우치전은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지만 크게 전우치전과 전운치전 두 가지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온다. 전우치전 계열은 홍길동의 영향을 받아 영웅적인 인물로 창작된 작품으로 중국 황제와 전우치의 대결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전운치전 계열은 주인공이 도수를 부리고 임금을 속이며 백성들을 구하는 플롯으로 구성됐다. 이 책 들어봤니에서는 전운치전의 이본 가운데 최고본으로 인정받는 경판 37장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책 들어봤니? 전운치의 탄생. 고려말 남서부 땅에 이름난 선비가 있었으니 성은 전이고 이름은 숙이며 호는 운화 선생이었다. 대대로 명문가의 자손이었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어 산속에 숨어 글을 읽으며 지냈다. 부인 최씨 또한 높은 벼슬을 지낸 명가의 자손으로 고운 마음과 아름다운 용모를 겸비했다. 부부는 10여 년간 화목하게 지냈으나 슬아에 자식이 없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씨 부인이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구름대가 몰려오더니 구름 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나와 부인에게 2번 절하면서 말했다. 소자는 신선을 모시는 아이온데 하늘에서 잘못을 저질러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 어디로 갈지 모르니 부인이 저를 예쁘게 여겨주소서. 그달로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10달이 지난 어느 날 옥동자를 낳았다. 이 아이의 아비인 전숙은 꿈에서 보았던 동자이니 이름을 구름운에 보낼치, 운치라 하고 아이를 귀하게 여기며 키웠다. 운치가 자라 7살이 되던 해 전숙은 운치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운치가 매우 총명하며 하나를 가르치면 10을 알아들었다. 하지만 운치가 10살이 되던 해 전숙은 세상을 떠났다. 여우의 구슬을 먹고 하늘의 책을 얻다. 전숙의 친구 윤공은 학문이 깊고 식견이 넓었으며 만리 앞을 내다보는 관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친구의 아들 운치를 가르쳤다. 하루는 운치가 서당으로 가는 길에 울고 있는 처자를 보게 되었는데 나이는 15살이나 16쯤 되어 보이고 용모는 옷 같아 보였다. 운치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를 해주고자 손을 잡았는데 싫어하는 기색 없이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즐겁게 정을 나누었다. 서당으로 돌아온 운치를 본 윤공이 말했다. 네가 돌아오는 길에 여자를 범하였으니
글을 배운다 해도 전지의 조화를 통하지 못할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그 여자를 다시 만날 것인데 그 여자가 입술에 구슬을 머금고 있을 것이니 그 구슬을 빼앗아 나에게 보이거라. 운치는 윤공의 명을 받고 그 여자를 다시 만나 사랑을 나누면서 보니 과연 입안에 구슬이 있는 게 아닌가. 운치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고 청했지만 여자가 허락하지 않자 운치는 나는 낭자를 부모님께 보이고 백년해로 하고자 했는데 고작 그깟 청도 못 들어주는 거요?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운치를 사랑하는 마음에 입술을 닫게 하고 혀를 굴려 운치의 입에 구슬을 넣어주었지만 운치가 받아 입속에 넣고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자 여자는 운치의 입을 벌려 구슬을 빼려 했다. 그러자 운치는 구슬을 꿀꺽 삼켜버렸고 여자는 대성통곡하면서 들로 내려갔다. 운치가 윤공에게 돌아와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윤공이 말하길 네가 여우의 넋을 먹었으니 전문가 지리에 통달할 것이며 금년 4월에는 진사 벼슬을 할 것이니 이후의 일들을 조심하거라. 운치가 15살이 되자 글쓰기는 이태백을 대적할 정도가 되었으며 여우의 구슬을 삼킨 후에는 36가지 계책에 능하게 됐다. 이후 과거 시험에 응시해 글을 써 장원에 오르자 최부인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다음해 봄이 되자 운치는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다가 세금사라는 절에 도착했는데 천여 칸이나 되는 절집에 거미줄만 쳐져 있고 아무도 없었다. 이상히 여기며 성림사로 내려오다가 노승을 만나 운치가 물어보니 노승이 말하기를 세금사와 이곳 성림사에는 1000명이나 되는 중이 있었는데 4, 5년 동안 재앙으로 말미암아 중생들이 모두 흩어졌고 이제 이 절에는 노승을 포함해 4~5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요망한 귀신의 장난입니다. 운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모친께 세금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운치가 세금사에 가서 공부를 하며 내년 과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하자 전에 들으니 그 절에는 요망한 귀신이 많아 사람을 해한다고 하던데 어찌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요사스러운 것은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법이오니 어찌 요물이 해를 끼치겠습니까?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운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즉시 세금사로 향했다. 가던 도중에 허름한 옷을 걸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선 것을 보고 운치가 다가가 예의를 다해 인사를 하자 노인이 말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인사를 하느냐? 노인이 계시는데 어찌 소자가 무심히 지나가겠습니까? 내 그대에게 줄 것이 있어 이곳에서 기다린 지 오래였다. 노인이 소매에서 끈과 부적 한 장을 꺼내주며 말했다. 쓸 데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노인은 간데없이 사라졌다. 운치는 공중을 향해 감사 인사를 하고 끈과 부적을 가지고 세금사로 들어가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성림사 중에게 저녁을 시켜 먹고 촛불을 밝혀 글을 읽고 있는데 밤 11시쯤이 되어 문득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와 곁에 앉았다. 운치가 보아하니 14쯤 되어 보이는데 여자의 용모가 가히 장부의 간장을 녹일 정도였다. 낭자는 무슨 까닭으로 이 야밤에 여기까지 왔나? 저는 양반집 부녀자로 장양태수로 남편을 따라가다가 도적을 만나 식솔들은 다 죽고 저만 혼자 도망쳤습니다. 낮이면 산중에 숨고 밤이면 고향을 찾아다니다가 멀리서 창밖으로 촛불이 새어나오길래 사람이 사는 시골집인가 싶어 와봤습니다. 헌데 남자의 글 읽는 소리가 분명하나 너무 힘들고 배고파 체면 불구하고 들어왔사오니 원컨대 제 목숨을 구해주시면
죽어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도적을 만났으나 살아 이곳에 오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요. 낭자는 댁이 어디고 몇 살이요? 집은 경성 남문 밖이고 나이는 17입니다. 오, 나와 동갑이네. 서울은 여기서 300리나 되는데 어찌 여자 혼자 거기까지 갈까? 실로 염려가 되오. 저를 불쌍히 여겨 하룻밤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 집이 가난하여 지금까지 아내를 얻지 못하고 다음에 과거에 급제하면 혼인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밤 낭자를 만난 것 또한 인연이니 우리 100년 동락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오?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촛불 아래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운치가 책상을 물리며 하는 말이 내가 한 말 때문에 이리도 부끄러워하니 내가 더 무안하오. 뭐 깊게 생각하고 말해도 좋소. 여자가 속으로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비록 지금 제 상황이 절박하지만 저는 양반집 출신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치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상공 말씀을 들어보니 고마운 마음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 훗날 소녀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면 어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운치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통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말하기를 오늘 날이 좋으니 합한주로 천지십년께 맹세합시다. 운치가 대나무에 든 술을 잔에 가득 부어 먼저 먹고 또 부어 한 잔을 권하니 여자가 거스르지 못하고 마시거늘 운치가 또 한 잔을 부어 권하자 여자가 끝내 사양하니 운치가 정색하며 말했다. 술 한두 잔 먹는 게 무슨 상관이요? 이 말에 여자가 마지못해 먹거늘 운치가 다시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부어 권하니 여자가 또다시 사양하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옳거늘 어찌 이렇게 무례하오. 여자가 운치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받아 마신 후 정신이 어지러워 쓰러져 코를 골자 운치는 그제야 여자의 옷을 벗기고 붉은 먹으로 가슴에 주문을 썼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이 없자 여우가 분명하다 여기고 끈으로 손발을 묶고 송곳으로 정수리를 찌르니 여자가 놀라 깨어나며 말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몹쓸 여우녀나, 네가 이절에 못된 짓을 하여 생명을 살해했으니 내 너를 죽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고 너를 기다린 지 오래됐다. 운치가 말하며 송곳으로 계속 쑤시니 그 요괴가 견디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내 금빛 털에 꼬리가 9 달린 여우로 변하여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자 운치가 말했다. 나한테 구슬을 하나 주면 살려주지. 구슬은 뱃속에 있으니 구슬보다 더 나은 하늘의 책 천서 3권을 드릴게요. 그러니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구미호가 말했다. 운치는 원래 글 공부하는 선비라 책이라는 말에 반가워하며 말했다. 그 책이 어디 있느냐? 제 굴에 있으니 풀어주시면 가져올게요. 운치가 화를 내며 송곳으로 다시 쑤시자 요괴가 말했다. 아 따가워. 그만 쑤셔요. 따가워요. 발에 맨 끈이라도 풀어주시면 상공과 함께 가서 책을 드릴게요. 운치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여우의 발을 풀어주고 따라가 여우의 굴로 들어가니 큰 산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아래 굴이 있었다. 그 안으로 오리나 들어가니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시냇물이 잔잔히 흐르는 곳에 집들이 무수히 많았다. 운치가 여우를 앞세우고 들어가니 색색의 옷을 입은 시녀가 나와 맞으며 말했다. 아가씨, 오늘 사냥하러 가시더니 이렇게 맛 좋은 것을 가져오셨네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하며 운치에게 달려들자
운치가 분노하며 요괴들을 쳐 죽이고 요괴 죽어라! 구미호를 송곳으로 쑤시니 구미호가 견디지 못하고 시녀에게 말했다. 너는 빨리 가서 성적함 속에 있는 세 권의 책을 가져오거라. 시녀 요괴가 급히 가져왔다. 운치가 받아들고 보니 천서, 하늘의 책이라 글자를 알아볼 수 없어 구미호더러 글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하니 구미호가 하는 말이 손을 풀어주시면 가르쳐드릴게요. 운치가 콧방귀를 끼며 송곳으로 찌르며 말하기를 내가 있는 절로 가자 하며 구미호를 데리고 세금사로 돌아와 술을 마신 후 구미호를 앉혀놓고 천서 상권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통달하니 이는 귀신도 따라할 수 없는 술법이었다. 그제야 운치는 여우를 묶었던 끈을 풀어주고 천서 상권에 붙이고는 말했다. 너를 죽여 후환을 없애려고 했지만 도리어 너한테 은혜를 입었으니 너를 살려주마. 좌우에는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말거라. 구미호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떠났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문득 큰 바람이 일어나 문이 열리더니 구름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지야. 내 끈은 찾아가고 부적은 두고 가노라. 운치가 급히 나가보니 푸른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운치는 하늘을 향해 인사하고 방으로 돌아왔더니 한 선비가 나귀를 타고 들어와 층기 아래서 내렸는데 그는 윤공이었다. 운치가 허둥지둥 윤공을 맞아들이니 그가 말하기를 이 책은 선비가 읽으면 안 되는 것이거늘 네가 어찌 이것을 보느냐. 운치가 미처 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공이 간데없이 사라졌다. 운치가 놀라 살펴보니 천서 한 권이 없어졌다. 어디로 갔는지 의심하고 있는데 여자의 우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다. 운치가 나가보니 자기 유모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말하기를 어머님이 어제까지는 평안하시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셨으니 상공 어서 빨리 가보십시오. 운치가 크게 놀라 급히 서책을 치우며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유모가 간데 없고 또 천서 한 권이 없어졌다. 운치가 열받아서 말하기를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신여겨? 요 굴로 들어가서 책을 찾고 요괴를 다 없애버리겠어. 운치가 송곳과 방망이를 들고 여우 굴로 찾아갔으나 산천이 깊고 아득하여 도로 돌아와 생각했다. 이 요괴의 술수가 괘씸하고 엉큼하여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겠다 하고 서책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천서 중 상권은 부적을 붙여놨기에 요물이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었다. 임금을 속여 황금 대들보를 얻다. 운치는 집으로 돌아와 천서를 공부해 부리지 못하는 술법이 없게 되었으며 과거의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벼슬을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요리조리 교묘한 꾀를 생각해냈다. 운치는 몸을 흔들어 신선으로 변하여 오색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올라 바로 궁궐 안으로 들어가자 신하들이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지금 괴상한 일이 일어났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크게 놀라 여러 신하를 불러 모아 의논을 하던 중 운치가 구름과 안개 중에서 말했다. 고려의 왕은 옥황상제의 명령을 듣거라. 임금이 밖으로 나가보니 붉은 도포를 입은 성관이 오색구름 사이에 단정하게 서 있었다. 임금이 4번 절하고 땅에 엎드리자 운치가 말했다. 신선에 살고 있는 궁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헐어 다시금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세상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하였더니 황금 대들보 하나만 없도다. 옥황상제는 그대의 나라의 황금이 풍족함을 아시고 7월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들보를 만들도록 하셨다. 만일 그날까지 준비하지 못한다면 큰 변을 내리실 것이야. 운치가 말을 마치자 신선이 연주하는 듯한 은은한 소리가 들려오며 오색 구름이 남쪽으로 향하여 가거늘 임금이 남쪽 하늘을 향해 4번 절하고 신하를 모아 의논했다. 달도 관아에 공문을 보내 금을 거두어 천명을 받드심이 옳은 줄로 아랍니다. 임금이 이를 허락하고 즉시 팔도에 공문을 보내 금을 모아 대들보를 만들도록 하였고 제때 만들어진 대들보를 운치가 구름을 타고 와 걷어올려 사라졌다. 운치를 잡아라. 운치는 임금을 속이고 황금 대들보를 얻었으나 이로 인해 나라에서는 금쪼가리라고는 눈 씻고 봐도 남아있는 게 없게 되었다. 그러니 대들보를 팔면 이를 수상히 여길 것이므로 운치는 머리를 굴려 대들보를 머리만 베어서 팔려고 했는데 마침 포도청의 포도부장이 이를 보고 의심하며 물었다. 이 금이 어디서 났으며 값은 얼마나 하오? 이 금은 출처가 있거니와 값은 500금이요. 그대 집을 알려주면 내일 돈을 가지고 가리다. 내 집은 송악산 남서부고 내 이름은 전운치요. 포도부장은 운치와 약속한 후 관가에 이 사연을 고하자 태수 지방관이 말하기를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을 테니 자세히 알아본 후 그놈을 잡아오거라 하고 우선 은자 500냥을 주어 사오라고 한 뒤 포도부장이 남서부로 가 운치를 만나 은자를 주니 운치가 금을 내주었다. 포도부장이 금을 받아 돌아와 태수에게 보고하니 태수가 이를 보고 크게 놀라 말했다. 이 금은 들보 머리가 분명하니 우선 잡아다가 쥐니를 알아낸 후 왕에게 보고할 것이다. 포도부장이 장교 10여 명들을 데리고 남서부로 가 운치를 잡으려 하자 운치가 음식을 내어 대접하며 말했다. 수고스럽게 왔지만 나는 가지 않을 것이야. 너의 포도부장의 힘으로는 나를 잡지 못할 것이고 왕이 명령을 내리면 잡혀가겠다. 이렇게 말하며 운치가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자 감히 운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태수에게 돌아가 이 사연을 고하니 태수가 병사 500명을 보내 운치의 집을 둘러싸고 잡으라 명령하고 이 사연을 임금에게 알렸다. 임금의 얘기를 듣고는 크게 분노하며 의금부로 죄인을 불러들이라 명하였다. 이때 운치는 은자를 얻어 음식을 준비해 모친께 드렸는데 서울에서 운치를 잡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 의금부 금부도사와 포도부장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는 운치의 동정을 살피고 잡으려고 하자 운치가 먹물 담는 병을 꺼내놓고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이 병에 들어가십시오. 모친이 병 안으로 들어가자 운치도 병 안으로 들어갔다. 금부도사와 포도부장이 이상히 여겨 병으로 달려들어 병뿌리를 단단히 막고 밤낮으로 달리자 병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난리를 피해 병 속으로 들어왔는데 병뿌리를 막아 숨이 막혀 죽겠으니 막은 것을 좀 열어주거라. 그러나 금부도사는 못 들은 척하고 급히 달려 왕 앞에 이르러 운치를 잡은 일들을 이야기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운치야, 비록 네가 요술을 부린다 하나 어찌 병 속에 들어갔느냐. 갑갑하니 병마기를 좀 빼주십시오. 운치가 병 속에서 소리쳤다. 그제야 임금은 운치가 병에 든 줄 알고 신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으니 신하가 아랬다. 요놈의 요술이 엉큼하오니 계획 없이 다루다가는 되려 당할 것입니다. 임금이 곰곰이 생각한 후 가마에 기름을 끓이고 그 안에 병을 넣으니 운치가 병 속에서 외쳤다. 신이 살던 집이 가난하여 밤낮으로 떨며 지냈사온데 떨던 몸을 녹일 수 있게 해주시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침부터 늦도록 기름을 끓여 거의 다 쫄아들었을 쯤 임금이 병을 깨라 하니 그 병이 여러 조각이 났으나 아무것도 없고 병조각마다 임금 앞으로 달려와 말했다. 소신, 전운치 여기 있나이다. 임금이 크게 노하며 말했다. 그 조각을 빻아 기름에 다시 넣어 끓이라. 그리고는 전운치의 집을 헐어버리고 물을 대어 연못을 만들라고 명하고 운치를 잡아오라 하자 신하들이 말했다. 이 요망한 것을 위험으로는 잡을 수가 없사오니 사대문에 방을 붙여 운치가 스스로 나타나면 죄를 사하고 관직을 주리라 하시고 만일 나타나면 막중한 임무를 맡겨 전하의 뜻을 어기거든 죽임이 마땅하다 생각하옵니다.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사대문에 방을 붙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운치가 비록 나라에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 재주를 아껴 특별히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나니 속히 나타나라.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다. 운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중에 들어가 숨어 지내면서 구름을 타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지냈다. 하루는 백발노인이 슬피 울고 있어 운치가 사유를 묻자 그가 울음을 멈추고 말했다. 내 나이 70에 자식 하나가 있는데 살인 죄수로 몰려 서러워 울고 있었소이다. 운치가 그 억울함을 자세히 물으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동네에 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의 계집이 인물이 고와 내 자식과 몰래 정을 통하며 왕래를 했네. 그런데 그 계집이 음란하여 조씨와 또 정을 나누다가 왕씨에게 들켜 두 놈이 서로 치고 받고 싸웠는데 마침 내 자식이 그 싸움을 말려 조씨를 돌려보냈네. 그런데 왕씨가 죽어버린 거야. 사촌이 이 일을 관과에 고하여 살인사건이 되었는데 조씨는 양문기의 문객이라 그 연줄로 벗어나고 내 자식이 살인범이라 문서를 만들어 죄수가 되었으므로 이리 슬피 울고 있는 것이요. 진실이 그러하다면 내 마땅히 아드님이 무사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노인과 헤어진 후 운치는 몸을 흔들어 바람이 되어서는 양문기의 집으로 갔다. 양문기가 사랑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운치가 왕씨의 얼굴로 변하여 그의 옆에 쓱 다가가 서자 양문기가 괴상히 여겨 거울을 거두고 뒤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양문기가 생각하기를 대낮에 유기가 나를 희롱하다니 거참 괴이하구나 하고 다시 거울을 보니 아까 보이던 사람이 서서 말하기를 나는 조씨 손에 죽은 왕씨라. 상서가 잘못 알고 애매한 이씨를 가두고 조씨를 풀어주었으니 지금이라도 조씨를 가두고 이씨를 풀어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염라대왕에게 가서 일러 바치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양문기가 크게 놀라 조씨를 불러들여 엄하게 물으니 조씨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왕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놈 조씨야, 무슨 이유로 내 아내를 겁탈하고 또 나를 죽였느냐? 너는 내 원수이거늘 어찌 애매한 일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단 말이냐? 소리가 사라지자 조씨가 놀라 두려워하고 양문기 또한 놀라 조씨에게 엄히 묻자 조씨가 견디지 못하고 낱낱이 죄를 고백하자 즉시 이씨를 놓아주고 조씨에게 벌을 내렸다. 운씨가 이씨를 구한 후 구름을 타고 가다가 살펴보니 시장거리에서 양인이 삶은 돼지머리를 붙들고 다투거늘 운치가 내려와 이유를 물은즉 한 명이 대답했다. 돼지머리를 쓸 때가 있어 먼저 값을 치르고 내가 가져가려는데 저놈이 관리랍시고 빼앗아 가려고 하길래 다투고 있었소. 운치가 관리를 속이려고 주문을 외우니 돼지머리가 입을 벌리고 관리를 물려고 하자 관리가 놀라 달아났다.
거만한 선비를 혼내주다. 운치가 또 한 곳에 이르니 풍악소리와 노랫소리가 떠들썩했다. 운치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말했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 이온데 여러분들이 즐기는 모습을 구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이 허락하고 서로 통성명을 한 후에 운치가 눈을 들어보니 기생 10여 명이 각각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하는데 그 중에 소시성을 가진 선비와 설시성을 가진 선비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운치를 업신여기며 비웃었다. 술과 안주가 나오자 운치가 말했다. 소생이 형님들의 사랑을 입어 진귀한 음식을 다 맛보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비록 가난하나 이름난 기생과 진귀한 음식이 많으니 그쪽은 이런 건 난생 처음 봤을 거요. 설시 선비가 말했다. 그렇기는 하나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소. 무엇이 없는가? 우선 시원한 수박도 없고 새콤한 복숭아와 달콤한 포도도 없으니 무엇을 갖췄다 하겠습니까? 운치의 말에 선비들이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저놈 보소. 저놈 어디서 온 놈이요? 부식한 말씀. 지금은 늦봄인데 그 과일들이 어디서 난단 말이오? 내 오다가 과일이 열려있는 곳을 봤습니다. 그리하면 직접 가서 사오시오. 그럼 내가 과일을 사올 수 있는지 내기를 합시다. 운치가 시중을 데리고 어느 동산에 가보니 나무에 복숭아가 달려 있었다. 시중에게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서 짊어지게 하고 그 아래에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 그 또한 따서 짊어지게 했다. 그리고 들로 내려가니 수박이 넝쿨에 열려 있어 20여 개를 따서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들로 내려가니 수박이 넝쿨에 열려 있어 20개를 따서 짊어지게 하고 돌아오니 사람들이 크게 놀라 신기하게 생각하며 먹었다. 운치가 몹시 취해 소씨와 설씨를 속이고자 주문을 걸자 두 사람이 말했다. 몸이 몹시 무겁고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 참으로 이상하네. 그대들은 무례하고 건방진데 기생까지 필요한가 싶네. 운치가 말했다. 그러자 두 사람이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가 넷이도 아닌데 어찌 기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요? 자, 화내지 말고 손을 바지 속에 넣어 보시구려. 설씨가 운치의 말을 듣고 손으로 만져보니 고안이 간데없고 판판한데 이 어찌 된 일인가? 소씨가 보여달라고 해서 설씨가 보여주자 과연 아무것도 없었다. 소씨 또한 자신의 고환을 만져본 즉 역시 판판했다. 그러자 두 사람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아까 저자가 우리를 조롱하더니 과연 이런 변이 있나? 이 어찌하리요? 또 기생 중 한 명도 자신의 아래쪽을 만져보니 판판하고 배 위에 구멍이 생겨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중에 청명하고 유식한 은씨라는 자가 문득 깨달아 운치에게 말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 자네에게 죄를 지었으니 저들을 용서하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연히 도로 나올 것이니. 선비와 기생이 기뻐하며 만져보니 예전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신선이 강림하신 줄도 모르고 하마터면 병신이 될 뻔하였나이다. 공경에 처한 백성을 구해주다. 운치가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보니 한 곳에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고 있었다. 장꼬지기 장씨는 착하고 효심 있는 사람인데 만일 억울하게 죽으면 아깝고 참혹할 거야.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훈치가 내려와 무슨 일인지 물으니 한 사람이 대답했다. 호조의 장꼬지기 장계창이란 사람은 어질고 효심이 깊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했는데 문서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자신이 쓰지 않은 은자 2,000냥이 부족하게 되어 그 죄로 벌을 받는다기에 단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온츠가 불쌍히 여겨 다시 구름을 타고 형벌받는 곳으로 가 기다리니 과연 한 젊은이가 수레에 실려오고 그 뒤를 젊은 여자가 울며 따라가고 있었다. 상황을 살펴보니 옥졸이 죄인을 내려놓고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운치가 바람이 되어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 하늘로 올라가니 집행관이 크게 놀라 이 일을 임금에게 아뢰자 임금도 놀라고 조정의 신하들도 이상히 여겼다. 운치가 집으로 돌아와 장계창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먹이니 잠시 후 깨어나 어찌된 일인지 몰라 했다. 운치는 앞뒤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모친에게도 이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운치가 또 구름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연유를 물으니 그가 말했다. 나는 한재경이라는 사람인데 부친상을 당하였으나 장사 지낼 수 없고 70 노모를 부양할 길이 없어 서러워 울고 있었소. 운치가 불쌍히 여겨 소매에서 족자 하나를 꺼내주며 말했다.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지가 하고 불러 대답하는 자가 있으면 은자 100냥을 내어달라고 하면 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 해서 노모를 봉양하되 만일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시오. 그가 반신반의하며 운치에 사는 곳과 이름을 묻고 집으로 돌아와 족자를 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큰 집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 집 열쇠를 가진 동자가 하나 그려져 있었다. 그가 시험 삼아 고지가라고 부르자 과연 그림 속에서 동자가 대답하며 나왔다. 그가 놀라며 은자 100냥을 다오라고 말하자 동자가 은자 100냥을 꺼내 앞에 놓았다. 재경은 그 돈으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 고작을 불러내 은자 1냥씩을 썼다. 하루는 돈 쓸 곳이 있어 생각했다. 은자 100냥을 구워 쓴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고직을 불러 말했다. 쓸 데가 있어 그러니 은자 100냥을 먼저 구워 쓰고 싶구나. 고직이 허락하지 않아 재경이 여러 번 달래며 조르자 고직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가 문을 열었다. 재경이 따라 들어가 은자 100냥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문이 닫혔다. 재경이 놀라서 고직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자 재경이 발로 문을 박차고 나오니 이때 호주 판서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려는데 고직이 일러 바쳤다. 창고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말을 듣고 호주 판서가 하인들을 불러 모아 문을 여니 한 놈이 은자를 가지고 서 있었다. 관리들이 놀라 물었다. 너는 어떤 도적이기에 이곳에 들어와 있느냐? 너희는 어떤 사람인데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서 이러느냐? 재경이 분노하며 물었다. 그러자 관리인들이 재경을 결박하고 호조 판서에게 아뢰니 그가 재경을 무릎 꿇리고 꾸짖는데 그제야 재경이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의 집이 아니라 관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어찌 이곳에 왔단 말인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재경이 어리둥절해 있자 판서가 말했다. 네가 창고에 들어와 은을 가져가려 한 죄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내 무리들을 다 아뢰거라. 재경이 자초지정을 말하자 호조 판서가 족자의 출처를 물었고 그가 전운치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호조 판서가 말했다. 전운치를 언제 보았느냐? 본지 4, 5개월 정도 되었고 그의 집은 남서부라 했습니다. 호조 판서가 재경을 가두고 은고를 조사해 보니 은자는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으며 또 다른 창고를 보니 돈은 없고 뱀만 득실거렸다. 호조 판서가 이상히 여겨 이 사연을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 의논했다. 이때 창고의 관리인들이 보고를 했는데 창고의 쌀이 변하여 벌레가 되었습니다. 또 각 군영에서 보고하기를 창고에 있던 무기는 없고 나뭇가지만 쌓여 있습니다. 또 궁녀가 보고하기를 궁녀의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 날아가고
내전에 큰 호랑이가 들어와 궁녀들을 해쳤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활을 쏘는 궁노수를 불러 내전에 들어가 보니 궁녀마다 큰 호랑이를 타고 있었다. 그들이 활을 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임금에게 보고하니 임금이 화를 내며 궁녀를 앞질러 호랑이를 쏘라고 명하자 궁노수가 활을 쏘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호랑이를 탄 궁녀가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은 모두 전원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임금이 말하자 호조 판사가 말했다. 가둬둔 도적 또한 전원치와 한패이니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임금이 허락해 재경을 처형하려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더니 재경이 간데 없었는데 이는 운치가 재경을 구한 것이었다. 궁궐로 들어가 선정관원들을 골탕 먹이다. 운치가 두루 다니다가 사대문에 붙은 방을 보고 비웃으며 궁궐로 들어가 말했다. 소신, 전운치 왔사옵니다. 승정원이 이 일을 임금에게 보고하니 임금이 말했다. 이놈의 요술이 대단하여 도초에 일을 치니 차라리 벼슬을 주어 달래고 만일 그때도 일을 치면 그때 가서 죽이거라. 그리고 운치를 대궐로 들어오라고 말하자 운치가 들어와 엎드렸다. 내 죄를 아느냐? 제 죄는 10,000번 죽어도 되오니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운치가 더욱 납작 엎드리며 말했다. 내 재주를 아껴 죄를 사하고 벼슬을 내리니 너는 모름지기 충성을 다하거라. 그리고는 말과 수레를 관리하는 벼슬을 내렸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 선정관들이 운치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라는 신고식을 하라고 재촉하자 운치가 말했다. 내일 해가 뜰 무렵 백사장으로 나오십시오들. 다음 날 모든 선정관원들이 말을 타고 나오며 살펴보니 햇빛을 가리는 푸른 차일이 공중에 솟아있고 색색의 방석과 돗자리가 깔려 있었으며 듣기 좋은 풍악 소리가 들려오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했다.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취하자 운치가 말했다. 모든 분들이 즐거워하시나 옆에 아무도 없으니 재미가 없으신 듯하여 전에 알고 지내던 계집들을 데려오려는데 어떠십니까? 좋을 대로 하게. 사람들이 취중에 기뻐하며 말했다. 운치가 오래 걸리지 않아 많은 계집을 데려와 밖에 세워두고 더 큰 상을 차려내며 말했다. 제가 선정관원들의 분부에 따라 계집들을 데려왔으니 각자 한 명씩 옆에 두고 흥을 돋음이 어떠하십니까? 모두들 좋다고 하니 운치가 한 계집을 불러 제일 윗사람 옆에 앉히며 말했다.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작실히 수청을 들어라. 이렇게 차례대로 한 사람씩 앉혔는데 이는 모두 선정관들의 아내였다. 모든 선정관들이 서로 알까봐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분노하며 상을 물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니 하인들이 이유를 모르고 이상히 여겼다. 선정관원들이 집으로 돌아오니 급한 소식을 알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약을 구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으며 의원을 불러 침을 맞히는 사람도 있었고 상을 당해 통곡하는 사람도 있어 집집마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선정관이 이유를 물으니 모든 선정관의 부인들이 죽었다는 것이다. 김 선정관이 집에 돌아오니 여시종이 말했다. 부인이 좀 전에 의복을 다리시다가 홀연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김 선정관이 화를 내며 말했다. 어디서 거짓을 보고하느냐. 이것이 백사장 노름의 기생이 되어 전운치 노름의 한 통석이 되어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욕보이더니 어찌 양반집 부녀자의 행실이 이러할까. 이제 나는 벼슬도 못하고 가문도 망할 것이니 이 원통함을 어찌하리오. 그때 여종이 급히 소식을 알렸다. 부인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선정관이 화내기를 그치고 급히 방으로 들어가 보니 부인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첩이 잠깐 졸고 있었는데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첩을 잡아 장옷을 뒤집어 씌우고는 말을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가보니 나 같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저눈치란 놈이 나를 잡아 어떤 선정관 앞에 앉힌 후에 착실히 모셔라 하고는 차례대로 부인들을 앉혔죠. 그런데 선정관들이 갑자기 화가 난 얼굴로 일어나 흩어졌습니다. 첩도 다른 부인들과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깨어나니 꿈이었어요. 그런데 집안 사람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통곡을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이 말을 듣고 김 선정관이 어이없어 했으며 모든 선정관들도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대역죄인 저는 치놈이 조정에 들어와 우리를 욕보이니 어느 때에 이놈을 죽여 한을 푼단 말이오. 모든 선정관을 속이고 돌아온 전운치는 그들이 분노하든 말든 생각지 않았다. 내가 나라의 죽을 죄를 면하고 도리어 벼슬을 받았으니 임금의 은혜가 만극하다. 그러니 잘못을 뉘우치고 충성을 다해야지. 그리하여 관리하던 말을 잘 돌봐 말이 살찌고 병들지 않았으니 조정에서 운치를 기특하게 여겼다. 영모를 꾸몄다고 모함을 당하고 궁궐을 빠져나오다. 어느 날 임금이 포조판서에게 물었다. 일전에 장고의 은과 돈이 다 변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냐? 변함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이 근심하니 운치가 나서 말했다. 원컨대 신이 각처에 있는 창고를 자세히 살펴 아뢰겠습니다. 임금이 허락하자 운치가 포조판서와 함께 창고문을 열어보니 은이 예전 그대로 있었다. 내 어제 열어보았을 때는 청개구리만 가득 있더니 밤사이도록 은이 되었구나. 참으로 기이하다. 포조판서가 놀라 말하며 다른 창고도 열어보니 모든 창고가 원래대로 되돌아와 있었다. 운치가 살펴본 후 임금에게 그대로 전하니 임금이 기뻐하며 운치가 요술을 부려 된 일이라 짐작했다. 이때 조정의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호서 지방에서 4-5명이 모여 영모를 꾀한다는 문서를 가지고 고발자가 왔기에 그 자를 가두고 아뢰옵니다. 과인이 덕이 없어 도적에 난리를 치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요. 임금이 스스로 탓하고 의금부와 포도청에 그들을 잡아들이라 명해 그들을 즉시 잡아왔다. 임금이 그들을 직접 신문하니 그중 한 놈이 말했다. 전운치를 임금 삼아 백성을 진정시키려 했는데 일이 발각이 되었으니 죽어도 애석하지 않습니다. 이때 운치는 죄인을 신문할 때 기록과 낭독을 맡아 임금을 곁에 모시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자신의 이름이 나온 것이다. 임금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전운치가 필경 영모를 꾸밀 줄 알았더니 이제야 그 이름이 나오는구나. 그리고는 운치를 신속하게 잡으라 명했다. 네, 너의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었더니 그 은혜에 충성은커녕 영모를 범하였으니 변명하지 말고 죽거라. 그리고는 나졸에게 엄히 명했다. 암매에 죽이거라. 나졸이 명을 받아 온 힘을 다해서 내려치려 하자 팔이 아파 매를 들지 못했다. 저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오늘의 영모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운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는 나를 모함해 해치려는 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다시 임금에게 말했다. 신이 이제 죽을진데 평생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내 놈의 재주가 매우 기이하니 한번 시험해보겠다. 내게는 무슨 재주가 있느냐? 신이 그림을 잘 그리온데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걸어가고 산을 그리면 산에서 초목이 나는 거로 아주 명화입니다. 이 그림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죽으면 원혼이 될 것입니다. 내 놈이 죽어 원혼이 되면 더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는 묶은 것을 풀어주고 먹과 종이를 내어주니 운치가 붓을 들어 산수를 그리고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를 그렸으며 폭포를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리게 하고 시냇가에 버들가지가 늘어지게 그렸다. 그 아래에 안장을 얹은 나귀를 그린 후에 붓을 던지고는 임금을 향해 4번 절하자 임금이 말했다. 너는 죽을 죄인이거늘 4번 절하면 무슨 뜻이냐? 신이 이제 하직하고 산중으로 들어가나이다. 그리고는 나귀 등에 올라 산중으로 들어가니 사라졌다. 임금이 크게 놀라 분노하며 말하기를 내 이놈에게 또 속았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그리고는 그림을 불태우라 명하고 죄인을 다시 업문해 자백을 받은 후에 처형케 했다. 또한 운치에게 속은 것을 원통해 하며 각 도에 공문을 보내 운치를 잡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천금의 상금을 내리고 벼슬을 주리라 했다. 누가 왕연이인가? 운치가 요술을 부려 임금을 속이고 죽을 운수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와 모친에게 사정을 말하니 모친이 말했다. 앞으로는 몸을 감추어 다시는 조정에 나가지 말거라. 임금을 속인 죄는 용납되지 못할 것이야. 너는 죽은 후에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뵈려고 하느냐. 모친이 한바탕 크게 꾸짖자 운치는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글공부에 힘썼다. 간혹 나귀를 타고 경치를 구경했는데 어느 날 젊은 중이 고운 여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여자가 나무에 올라 스스로 목을 매려 했다. 마침 운치가 총가에서 술을 사 먹고 올라오다가 이 상황을 보고 놀라 급히 나아가 묶은 것을 풀고 팔다리를 주물러 여자가 정신을 차리자 운치가 이유를 물으니 그녀가 말했다. 아까 지나가던 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첩이 일찍 과부가 되어 수절하였는데 오늘은 남편의 제삿날이었죠. 그런데 그 중놈이 와서는 달래며 말하기를 우리 절에 가서 제사를 올리자 하고 함께 절에 가자고 간청하길래 첩이 아무 의심 없이 따라왔는데 그놈이 엉큼한 생각을 내어 나를 겁탈하여 절개를 훼손당했으니 살았을 데 없기로 자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치가 그 여자를 위로하고 제 집으로 돌려보낸 뒤 다시 산에 올라가니 큰 암자가 있고 어제 봤던 중놈이 그곳에 있었다. 운치가 가만히 주문을 외워 기운을 내뿜으니 그 중이 변하여 전운치가 되었다. 헐! 운치가 그 절에 머물며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마침 포도청에서 검문을 나왔다가 그 중놈을 보고 전운치라 여겨 태수에게 고하니 태수가 기뻐하며 그 중놈을 잡아 결박해 서울로 올려보냈다. 임금이 몸소 신문을 하려는데 승정원이 말했다. 각 도와 읍에서 전운치를 잡아들인 것이 361명이오니 이는 반드시 전운치의 요술인 듯 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도승지 왕연이가 말했다. 전운치의 요술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진짜 가짜를 가리지 말고 모두 베어버림이 어떻습니까? 임금이 이 말이 옳다고 여겨 십자가에 나와 앉아 모든 잡아들인 전운치를 차례로 목을 베는데 그중 하나가 나와 말했다. 신은 전운치가 아니오 도승지 왕연입니다. 임금이 본즉 분명히 왕연이 같길래 좌우 신하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대답했다. 이는 전운치옵니다. 이에 임금이 탄식하며 말했다. 국군이 불행하여 요괴가 이같이 장난을 치니
나라를 어찌 돌보리오. 역적 하나 죽이려고 죄 없는 신하와 애매한 백성을 수없이 죽이겠구나. 그리고는 신문을 그쳤다. 이때 운치가 구름 속에서 요술을 부려 왕연이가 되어 걸문을 나오니 하인들이 말을 대령하였다가 왕연이의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내당으로 들어간 운치는 부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도 그가 운치인지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황연이가 궐에서 나와 하인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어 동료의 말을 빌려다 집으로 돌아오니 하인들이 집에 돌아와 있어 분노하며 자초지정을 물었다. 소인 좀 전에 상공을 모셔왔는데 어찌 또 여기에 상공이 계십니까? 왕연이가 이를 이상히 여기며 침실로 들어가니 과연 다른 왕연이가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가 분노하며 말했다. 너는 어떤 놈이기에 감히 사대부의 집에 들어와 내 부인과 말을 주고받느냐? 저자를 결박하거라. 이에 운치가 말하기를 너는 어떤 놈이기에 내 얼굴이 되어 내 당에 들어와 나의 부인을 겁탈하려 하느냐? 이런 망측한 일이 있나? 어서 저자를 끌어내거라. 운치가 호령하니 하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자 운치가 다시 한번 호령했다. 내 일전에 들은즉 요물이 사람의 형상을 쓰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왕연이를 향해 수은으로 만든 붉은색 안료를 뿌리니 왕연이가 변하여 구미호가 됐다. 하인들이 그제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쳐 죽이려는데 운치가 은근 슬쩍 말리며 말했다. 이 일은 큰일이니 나라에 고하여 처리할 것이다. 단단히 묶어 창고에 가두고 잘 지켜보아라. 하인들이 왕연이를 창고에 가두었다. 왕연이가 졸지에 황당한 일을 당해 말을 하려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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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의 소리만 나오고 정신이 아득하여 눈물만 흘리며 누워 있었다. 겉은 짐승의 모양이고 속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운치가 왕연이에게 가서 말했다. 너와 내가 원수될 일이 없었는데 나를 죽여 나라의 공을 세우고자 하여 내가 너를 먼저 죽이려고 했지만 내 평생 살생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너를 풀어주겠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거라. 운치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여우가 다시 왕연이가 되었다. 그제야 왕연이는 운치의 요술로 글이 된 줄 알고 두려워하며 말했다. 그대의 높은 재주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너를 구하고 내가 돌아가면 집안이 시끄러울 것이니 여차여차하여 여차여차 됐다고 하여라. 하고는 운치는 남서부로 갔다. 그리고 잠시 후 왕연이가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그 요괴를 자세히 보아라. 하인들이 창고에 가보니 요괴가 간데 없어 모두 놀라 그대로 보고 하니 왕연이가 거짓으로 화를 내며 말했다. 너희들이 소홀히 여겨 그것이 도망을 쳤구나. 하고는 하인들을 여러 번 꾸짖은 후 물러가게 했다. 서화담을 따라 세상을 버리다. 선사에 한 도사가 있었다. 그는 도학이 높고 마음이 청정하여 세상 명리를 구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서화담이었다. 운치가 서화담의 도학의 높음을 알고 찾아갔다. 운치가 대나무 숲 사이에 있는 살인문을 두드리자 한 동자가 나와 물었다. 선생이 전운치십니까? 동자는 나를 어떻게 알아? 운치가 말했다. 선생님이 아침에 일러주셨습니다. 운치가 기뻐하며 화담 뵙기를 청하니 화담이 즉시 초당으로 운치를 맞이했다. 소생이 선생의 높은 이름을 듣고 천리를 멀다 않고 달려왔으니 선생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화담이 겸손하게 사양하며 말했다. 운치가 나를 본받으러 왔구나. 내 무슨 배움이 있기에 이를 지나치게 칭찬을 하느냐. 내 들으니 그대의 술법이 대단하여 모르는 이가 없다길래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만나니 큰 행운이네. 그때 한 선생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들어와 말했다. 앉아 계신 손님은 뉘쇼? 남서부에 사는 전운치다. 이 사람은 나의 아우 용담인데 그대와 일면식도 없기에 손님 대하는 예가 없었으니 용서하거라. 운치가 눈을 들어 용담을 보니 눈썹과 눈이 깨끗하고 준수했으며 골격에 좋아 위험 있는 풍채에 사람을 놀라게 했다. 선생의 높은 술법을 들은 지 오래됐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됐군요. 먼컨대 선생의 도수를 한번 구경하고 싶소. 변변치 못한 사람이 어찌 도술이 있겠습니까? 운치가 말했다. 그러자 용담이 두세 차례 간청하자 운치가 한번 시험해보고자 주문을 외우니 용담이 쓴 관이 뿔이 3발이나 되는 소머리로 변해 눈을 실룩이며 입을 벌렸다. 용담이 자기가 쓴 관을 소로 변하게 한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주문을 외우자 운치가 썼던 갓이 변하여 돼지 머리가 되어 바위 위로 굴러떨어져 어금니를 드러내고 귀를 떨며 기었다. 이 사람의 재주가 비상하니 겨뤄볼만 하겠군. 운치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는 운치와 용담은 긴 창과 큰 칼이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 어우러져 싸웠는데 좀처럼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화담은 두 사람이 재주를 겨루는 것은 결국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을 예감하고 책상에 있던 연적을 던지니 갑자기 모두 땅으로 떨어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오늘 외람되이 재주를 겨뤄 선생님의 높은 도수를 욕되게 했으니 후일에 사죄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운치가 말하고 돌아가니 화담이 운치를 보내고 용담을 꾸짖었다. 네가 어찌 운치를 이기겠느냐. 하물며 내 집에 온 손님과 겨뤄 해하고자 했느냐. 용담이 사죄했으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운치를 해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3일 후 운치가 화담을 찾아오자 화담이 말했다. 내 그대에게 정할 일이 있으니 나를 따르겠느냐. 무슨 일이십니까? 남해에 큰 산이 있으니 명활화산이요. 그 산 중에 도인이 있으니 운수선생이다. 내 어려서 그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그 선생에게 여러 번 편지를 붙였으나 아직까지 회답을 받지 못했다. 이제 그대를 만났으니 그대가 다녀오겠느냐. 운치가 기쁘게 허락하자 화담이 말했다. 내 생각에 화산은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쉽게 다녀오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소생이 비록 재주는 없지만 순식간에 다녀오겠습니다. 화담이 끝내 믿지 않자 운치가 말했다. 제가 만일 순식간에 다녀오지 못하거든 여기서 죽어도 다시는 산문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면 다녀오거라. 화담이 말하고 편지를 써주니 운치가 받아 보라매로 변해 공중으로 올라 바다 가운데로 향하는데 난데없이 그물이 앞에 가리워져서는 운치가 넘어가려 높이 날면 날수록 그물도 높아져 화산으로 갈 수 없었다. 그렇게 10여일 죽을둥 살둥 고생하다가 화담에게 돌아와 사연을 말하니 화담이 말했다. 그대 큰 소리 치고 가더니 다녀오지 못하였으니 산문을 나가지 않는 것이 어떤가. 운치가 무안해서 달아나려고 하니 화담이 알고 살쾡이로 변신해 운치에게 달려들자 운치가 또다시 보라매로 변신해 날아가려 하자 화담이 다시 사자가 되어 운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말았다. 너 정도의 요술로 임금을 속이고 장난을 쳤으니 어찌 죽이지 않겠느냐.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높으신 위엄을 범하였으니 지은 죄가 커 죽어 마땅하오나 제겐 노모가 있사옵니다. 원컨대 목숨 하나 살려주십시오. 내 이번은 살려주지만 다시는 버릇없는 행동은 하지 말고 노모가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어 돌을 닦는 것은 어떠하냐.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후
운치는 집으로 돌아와 요술을 부리지 않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흘러 노모가 돌아가시자 운치가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3년을 받들었다. 하루는 화담이 찾아오자 운치가 놀라 다급히 나가 맞이했다.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어 상중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왔다.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을 지르는 것이 어떠하냐. 그 여우를 없애라 하시면 진실로 이 나라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니 짐을 꾸리거라. 운치가 기뻐하며 재산을 하인들에게 나눠주며 말했다. 이제 영원히 이별이니 탈없이 잘 지내면서 내 조상의 제사를 받들거라. 운치가 조상의 무덤에 하직 인사를 한 후 화단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